마지막 시간이에요. 1시간만 더 하시면 상속세 끝나고요. 오늘은 이제 상속세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내일 이제 증여세 할 거고, 뭐 상속세 이제 남은 건 얼마 없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금방 끝날 거고. 내일 이제 증여세 할 건데, 증여세만 하지 않고 뒤에 마지막 3장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미리 참고하시고. 자, 상속세 마무리 해보죠. 우리가 아까까지 구한 이제 가표 계산 문제는 거기까지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의 내용은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말 문제만 나올 거고. 현재 상속세의 세율은 뭐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때 과표가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아까 문제에도 있었죠. 자, 그때 이제 산출세 계산할 때 주의할 거 할증가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기 할아버지 갑이 사망해서 할아버지 아들인 아버지 을에게 상속이 되었으면 상속 한번 내겠죠. 근데 그 다시 아버지 을이 사망하면 그 아버지 아들인 이 병에게 다시 상속세를 물리니까 결국 할아버지 재산이 손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몇 번이나 2번이나 상속세 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중간 세대인 아버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손자인 여기에 바로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한 번만 내니까 조세피가 가능하겠죠. 그때 과세관청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 세대를 생략하고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하게 되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의 30%를 할증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40% 할증하는데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다. 이 중간 세대인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갑이 병에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준 거 있죠. 이런 것은 할증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 알아두세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때 이제 산식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1차 시험에는 세액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40%짜리의 사유만 기억할게요. 세대 생략했을 때 40%로 과세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세대 생략한 손자에게 가는 경우였고 그러면서 그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이 20억을 초과해야 돼요.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20억 초과해서 상속을 하면 그때는 이제 40% 할증이다. 그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산출세액을 내야 되지만 이제 당장에 안 내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징수유예라는 게 있다. 징수유예.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문화재 있죠. 문화재. 자,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에 문화재가 있는데 만약에 세금을 바로 내야 된다면 상속인은 어쩔 수 없이 이 문화재를 처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일본, 중국 같은 데 팔려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가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거를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상속재산에 먼저 문화재 자료, 일반 문화재,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의 자료, 그리고 이제 국가지정문화재. 요게 이제 아까 우리 1교시 비과세였던 것이죠. 예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이거나 시도지정문화재 같이 굉장히 이제 문화재의 가치가 높은 것들은 아예 과세 안 하는 비과세로 했고, 그랬는데 정부 입장이 그보다 가치가 좀 낮은 일반 문화재는 과세를 하되 징수를 유예하는 형식이고, 얘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비과세가 유리한 거잖아요. 이거는 좀 그렇네. 그래서 이제는 가치가 높은 지정문화재이든 일반 문화재이든 박물관 자료이든 전부 다 무슨 방식으로 징수유예 방식으로 와요. 징수유예 방식이란 이 재산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 있잖아요. 이것은 당장에 안 내게 해줄게. 그럼 언제 낼 거냐? 그 문화재를 나중에 이제 돈 받고 팔아서 돈 생기다든지 아니면 박물관에 넣어놨는데 박물관이 폐업을 했다든지 그럼 더 이상 박물관이 아니겠지. 그래서 돈 팔아서 현금 생기거나 더 이상 박물관 자료가 아니면 정부가 징수를 유예했던 금액을 다시 추징 내야 된다의 개념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이 전체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겠고요. 요것만 꼭 좀 기억할게요. 국가지정문화재가 원래는 비과세였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일반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뭘로 징수유예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마지 하나 더 납세 담보.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징수유예를 했다는 것은 당장에는 세금 안 내고 나중에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속인이 나중에 이 문화재를 몰래 팔아가지고 돈 갖고 외국으로 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내가 세금 안 내는 금액만큼 다른 자산의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올해 새로 생긴 규정이에요. 이것도 중요하다. 근데 아까 했던 이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는 비과세여서 한 푼도 세금을 안 냈으니까 납세 담보를 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얘도 징수유예 받으려면 납세 담보를 제공하라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불리한 관점이 되니까 특례로서 국가지정 문화재에 한해서만큼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징수유예를 허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하지만 나머지 문화재 자료와 박물관 자료는 꼭 납세 담보를 제공할 때만 징수유예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말 문제 좀 주의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우리 아무리 산출세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세액공제 된다면 그만큼 빼고 내는 것이겠죠. 첫 번째가 이제 증여세액공제는 아까 1교시 사전증여재산 할 때 배웠었죠. 사전증여재산이 옛날에 증여세 한번 냈다가 지금 다시 상속세 한번 내니까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옛날에 냈던 증여세를 빼준다는 거예요. 자, 그때 계산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좋은데 요건 하나 주의하셔야 돼. 그때 옛날에 증여세와 관련해서 산출세액은 100인데 세액공제 3을 받아가지고 97을 냈대요. 그러면 뺄 때는 100을 뺄까 97을 뺄까? 100, 산출세액 100을 뺀다. 왜 97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산출세액 100을 뺄 건지는 내일 증여세를 공부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론만 미리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이제 아예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 증여세를 내가 내야 되지만 신고해야 되지만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부가 부과해야 되는데 정부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따라서 사전에 증여했던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의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정부가 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납세 의무자가 실제로 증여세를 안 낸 결과가 되겠지. 그럼 안 냈으니까 빼줄 것도 없다의 관점인 것이다. 그래서 뭐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이때 이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건 정부가 혜택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무서도 실수한 거야. 증여세 물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 사실을 놓쳐서 못 물린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증여세 공제를 다시 해주곤 하는 개념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과세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인데 요건 아까 했던 상속공제의 한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상속세 과세 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사전증여재산을 안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안 빼니까 상속공제를 일괄공제 5억이나 받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지만 일괄공제 5억을 받음으로써 한 푼도 세금을 안 내게 될 거예요. 그럼 한 푼도 상속세를 안 내니까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것도 없다라는 뜻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 5억 이하이면 상속공제를 받으니까 여기 증여세액공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외국 재산에 대해서도 국내 세금을 내죠. 원래 외국 재산이면 외국에서 내야 될 것을 국내에서도 과세를 했으니까 대신 외국에서 낸 건 빼줄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거주자의 사망일 때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이다. 왜냐?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낼 건데 우리나라 재산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국에서 냈다고 국내에서 빼주면 우리나라에서 한 푼도 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외국의 재산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할 때 외국에서 냈던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재상속세액 공제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할아버지 세대 갑이 사망을 해서 아버지 세대 을에게 이전이 되었고 상속세 냈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시 사망한 거예요. 그럼 다시 아들 세대인 병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과세가 되겠죠. 2년 전에 상속세 내고 지금 또 상속세 내면 너무 이것은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전 상속세 과세 후 새로운 상속세가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이루어지면 그렇다면 이것은 세금을 좀 깎아줄게. 그래서 과거에 냈던 상속세를 지금 내야 될 상속세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단기 재상속세액 공제를 하는데 기간만 기억하세요. 기간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일어나면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일어나면 이전에 과세됐던 세금을 지금의 상속에서 빼줄게. 뭐 그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고세액공제. 이건 왜 있는 거냐면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요, 현실에서 보면 엄청나게 탈세 욕구가 높아요. 뭐 사실 여러분도 그런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무리 상속세, 증여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어머니한테 받은 증여재산 세금 내고 싶어?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상속세를 탈세하려고 할 거여서 신고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은 너가 신고만 해주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주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이 몇 프로? 3% 깎아줄 테니까 제발 신고 누락하지 말고 신고를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때 오해하시면 안 될 거,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나 지금 한 상속세나 마찬가지로 신고의 제도가 있어요. 물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신고 효력은 확정 효력이 있지만 상속세의 신고는 확정 효력은 없고 단순한 자료 제출의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고의 제도가 있죠. 항상 신고의 제도가 있는 것들은 신고하는 시점에 뭐까지도 해야 돼? 납부까지도 해야 돼. 하지만 이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신고 납부를 동시에 할 때만 된다? 틀린 얘기예요. 신고만 해도 이렇게 3%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결국 과세관청 입장은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의 컨셉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이제 절차.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상속세는 정부 부과 제도이긴 하지만 신고의 절차는 있다라고 했고, 언제까지 신고하래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조금 더 연장해서 9개월 단수 남기 좀 해주시고. 자, 이제는 자진 납부.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와 같은 신고납세제도 세목이라면 신고한 금액이 납세의무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확정된 금액이니까 바로 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납세의무의 확정이 안 된 거죠. 자료 제출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납세의무자는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 정해진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바로 세금을 내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미리 내게 하는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는 규정인 것이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세법 이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속세도 법인세 등과 마찬가지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신고로 내야 될 세금이 금액이 크면 한꺼번에 내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법인세 등은 하나밖에 없죠. 분납밖에 없지만 여기는 몇 개? 2개. 분납도 있고 연부연납이라는 것도 있어요. 먼저 분납이라는 거 이미 법인세 등에서 배운 바하고 똑같다. 첫 번째, 얼마 넘을 때만 1,000만 원 넘을 때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기를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지만 개인은 항상 2개월이다라고 했고, 상속세는 항상 개인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기 때문에 2개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금액, 이건 법인세에서 배운 바와 똑같은 거로 1,000만 원 넘고 2,000만 원 안 되면 1,000만 원은 앞에 내고 나머지를 뒤에 내고, 만약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전체의 반을 나눠 낼 수 있고, 그래서 분납 자체는 이미 배웠던 법인세, 소득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상속세는 금액이 워낙 커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분들은 몇 천억 혹은 조 단위로 세금을 내는데 2개월 뒤에 나눠 내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상속세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고, 연부연납을 받게 되면 분납은 안 되는 거예요. 분납도 되고 연부연납도 되는 건 아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돼요. 자, 그러면 연부연납이란 것은 몇 년간 나눠내는 거야. 분납은 2개월 만에 나눠내는 거지만 연부연납은 몇 년간 나눠내는 것이고, 그때 연부연납은 그냥 되는 건 아니야. 조금 전에 했던 분납은 얼마 넣으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넣으면 바로 되는 거지만 여기는 얼마를 넣어야 돼요? 2,000. 금액 좀 꼭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다. 2,000. 뿐만 아니라 꼭 담보를 적용해야 돼요.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개월 뒤에 내니까 설마 2개월 만에 튀지는 않을 거다. 이 컨셉이지만 연부연납은 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눠내니까 중간에 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으려면 꼭 다른 담보물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담보를 제공하면 과세관청은 이 담보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꼭 허가의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분납은 허가가 없어요. 신청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연부연납은 담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허가의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때 제공한 담보가 굉장히 적법한 담보라면 자동 허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과 바로 함께 허가니까 실질적으로는 허가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굉장히 담보력이 뛰어난 담보물들이 여력 되시면 외우시고 여력 안 되시면 패스하세요. 2천만 원 담보가 중요하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이런 것들이면 담보력이 확실하다의 컨셉인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 다음에 연부연납의 신청. 이것은 이제 내가 과세관청에 할게요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때 이제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할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신고로 내가 낼 때에는 신고하면서 바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내가 신고를 안 했다, 신고 누락했으면 과세관청이 내라고 통지서 나올 거예요. 그때 통지서에 납부기한까지. 이해되시겠죠?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를 낼 때는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신고 누락했을 때는 과세관청이 고지서 보내올 건데 고지서의 금액 낼 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별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속세, 증여세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납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법인세옥세는 매년의 소득에서 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세는 아버지의 몇십 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방 했던 연부연납이라는 혜택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배울 뭐 있다? 물납,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생긴 납부유예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는 납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부연납, 물납, 납부유예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신청 절차는 똑같다. 그래서 뒤에는 이 신청 절차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요거와 똑같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고. 자, 이제는 연부연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건데, 그러면 몇 년간 나눠 낼 수 있느냐? 10년간. 10년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간. 다만 요 기업 상속 재산인데, 기업 상속 재산인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업 상속 재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상당히 큰 혜택인 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한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은 그러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으면 기간 늘려줄게. 그런데 그렇게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대로 가업 상속 재산에 부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별도 명칭 가업 상속받은 재산이든,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한 가업 상속 재산과 유사한 개념의 성격인 경우에는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더 연장이 돼요. 그때 이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좋고,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가업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럼 선생님 가업 상속 재산이 있으면 공제 받아가지고 세금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인데요, 그게 한도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번에 가업 상속 재산 가액이 1,000억이야. 그리고 한도가 300억에 걸렸으면 700억치는 상속세를 내야 되겠지. 그럼 세금만 몇백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세금 낼 때는 다시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 수 있는데, 그때 연부연납의 기간은 좀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최대 20년 혹은 10년 거치 10년, 10년 거치 10년은 앞쪽 10년은 세금 안 내고 뒤쪽 10년만 세금을 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작년까지는, 여기 올해 개정된 건데, 작년까지는 가업 상속 재산의 비율이 50%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졌지만, 이제는 가업 상속 재산 가액의 비율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요 기간 꼭 좀 외우고 계셔야 돼. 원칙은 몇 년? 10년. 다만 가업 상속 재산이 있고 그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에 한해서만큼은 20년. 그냥 20년일 수도 있고 10년 거치 10년일 수도 있고. 이해됐죠? 노랭이는 꼭 좀 외우시고. 다시 밑에 이제 연부연납 금액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10년간 연부연납하면 총 몇 번 내야 되는 걸까? 11번 내야 돼요. 처음에 신고하면서 바로 한 번 내고 1년 뒤에 두 번째를 내는 거예요. 0년도에 한 번 내고 1년째에 두 번을 내는 거니까 10년의 연부연납 기간이면 최대 11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10년간 나눠내기에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연부연납 나눠낼 금액은 반드시 1,000만 원은 초과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내가 내야 될 총 상속세가 5천이에요. 그러면 이거 2천을 넘어서고 담보를 제공해서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았대요. 그러면 가압상속재산은 없으니까 일반으로 얘 10년 동안 나눠내면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최대 3년까지만 될 거야. 왜 3년이냐면 3년 동안 나눠내면 4번 나눠낼 것이고 5천만 나누기 4번 하면 1250만이 되어가지고 1000만을 초과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4년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4가 되니까 5번 나눠낼 것이고 그럼 정확하게 이 금액이 1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 정확하게 1000만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과하기 위해서는 4년간 나눠낼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간 나눠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10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년이라는 뜻은 아닌 것이다. 1회당 1000만 원 초과하도록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때는 최대 3년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연부연납 가산금인데 구체적인 계산은 몰라도 좋겠고 이자 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가산금은 이자다 이자. 좀 전에 했던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2개월 뒤에 내는 거기 때문에 2개월치 이자를 따로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부연납이란 것은 이렇게 10년, 20년간 나눠 내는 것이죠. 늦게 내는 것만큼 이자를 별도로 내야 된다라는 그 사실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이제는 물납. 우리 이제 세금은 원칙이 금전납부예요. 자, 법인세가 10억이 나왔는데 우리 회사가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으로 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낼게요. 건물로 낼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뭐만큼 된다? 상속세하고 재산세만큼은 돼요. 우리 내일 배울 증여세도 물납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물납은 상속세하고 재산세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때 이제 그러한 물납을 위한 요건은 꼭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 1, 2, 3번. 첫 번째,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의 비율이 전체 재산의 50% 반틈을 초과해야 돼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재산은 부동산하고 유가증권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뭐 차량, 차량 이런 것들은 안 돼. 기계장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재산 중에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이 전체의 반을 넘으면서 두 번째는 내야 될 세금이 2천만 원 초과해야 돼요. 연부연납하고 똑같아요. 분납은 1000, 연부연납 2000, 물납 2000 외우고 계셔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금전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물납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제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 주식 많이 있지만 현금도 많이 금전도 많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야 될 세금이 내가 받은 예금 보다 세금이 적대. 그럼 예금 인출해서 바로 낼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금전납부를 좋아해, 물납을 좋아해? 금전납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납을 싫어해요. 왜냐? 물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받으면 과세관청이 그것을 다시 공매를 통해서 처분해서 현금으로 회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금전납부를 선호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의 가액이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서 현금, 내가 상속받은 금전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만 되는 것이다. 자, 요건 세 가지 외울게. 자, 정리해보면 분납, 아무런 요건 분납 1000만 원 초과라는 하나의 요건만 있어. 연부연납 2천만 원 초과, 담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있고 물납은 세 가지 2천만 원 초과, 50% 초과, 그리고 내야 될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초과해야 되는 것이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은 말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꼭 좀 외우시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추가적인 설명은 조금 1차 시험에는 지엽적이고 출제 가능성 낮아서 여력 되시는 분들은 암기하시고 여력 안 되시는 분들은 패스하세요. 먼저 첫 번째. 그때 이제 이러한 상속재산 중에는 꼭 사전적인 재산 중에서 상속인들이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게 지금 건물 받았고 옛날에는 토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건물, 옛날에는 토지. 그럼 어쨌든 그 토지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니까 그것도 물납을 허용한다. 이 관점. 그래서 사전증여재산이지만 물납은 가능하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은 꼭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이어야 돼요. 왜냐?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물납을 받으면 정부가 외국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서 현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번거롭겠죠. 힘들겠지. 국내 부동산이라면 우리나라 정부가 쉽게 처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국내 부동산 등이야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된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란 뭔 뜻이냐면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요거 하나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가 물납을 받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은행에 담보가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공매를 해서 처분했을 때 처분된 금액을 정부가 우선 회수하는 거야? 아니죠. 그 재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는 우리 은행 등이 먼저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제 불리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납을 받는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담보로 잡혀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물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문구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좀 지엽적이니까 요거 하나, 저당권 설정 등 담보가 잡혀 있는 재산은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물납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산 빼고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 기준으로 전체의 반을 부동산하고 유관하게 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물납 청구의 범위 비상장 주식 물납이 제한인데 1차 하시면 안 나올 것 같아요. 패스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물납의 충당 순서 얘도 안 나올 것 같지만 국기법하고 연결된 개념이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국기법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국세를 물납을 했다. 그런데 물납을 하고 나서 봤더니 국가가 부과한 이 세금이 잘못 부과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세금 낸 걸 환급해줘야 되겠지. 금전으로 냈으면 금전으로 환급했지만 물건으로 냈으면 물건으로 환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이제 국기법에서 그때 물건으로 낸 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을 냈으면 뭐를 우선적으로 환급하래? 지금 상속세 물납 순서와 반대로 환급하래요. 그럼 이제 상속세 물납 순서를 알고 계시면 좀 국기법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이 물납이 허용되는 것 중에 정부가 원하는 건 어떤 걸까? 쉽게 금전으로 환가될 수 있는 자산일 거예요. 그러면 유가증권 중에서도 국공채 있죠. 얘는 거의 뭐 현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은행 가서 바로 할인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채가 가장 금전으로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장 유가증권. 상장되었으니까 주식시장 등에서 쉽게 팔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재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반 유가증권 중에서도 가장 꼴찌가 비상장 주식이요. 아무래도 비상장 주식은 잘 안 팔리거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꼴찌는 부동산 중에서도 상속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왜냐? 상속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은 물납해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물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정부가 좋아하는 순서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국기법에서 이렇게 물납하는 순서에 반대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부가 싫어하는 것부터 먼저 돌려준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받고 싫어하는 것부터 돌려줄게. 이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물납에 충당할 재산인데, 내가 이번에 내야 될 세금이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이 10억을 토지다 하고 주식으로 낼 건데, 그러면 이 토지를 내면 도대체 얼마만큼 낸 걸로 볼 거냐? 인 것이겠죠. 이번에 납부하는 부동산 주식 등의 가치를 정해줘야 될 것이고, 그 가치는 상속세 과세한 금액만큼. 이번에 이 토지가 상속세 과세할 때 8억으로 평가됐으면 물납하면 8억 낸 걸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산의 가액, 상속세 과세할 때 금액. 다만 이제 주의할 게 특이한 게 밑에 건데, 우리 사전증여재산 있죠. 사전증여재산만큼은 과세할 때 상속일 현재 시가로 했어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했어요? 증여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토지를 증여받은 게 있고 그 사전증여재산도 이번에 이제 물납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했었죠, 아까. 그때 옛날에 증여 당시의 시가가 4억이어가지고 상속세 물릴 때도 4억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시가는 한 10억인 거야, 실제 시가는. 그럼 정부가 야, 너 옛날에 4억으로 평가했고 지금도 상속재산 가액에 4억으로 넣었으니까 내년 4억 낸 거야는 억울한 것이겠죠. 이때는 당연히 뭘로? 지금의 시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납으로 납부하는 재산의 평가액은 모두 다 지금 현재 시가다. 지금 상속받은 재산이든 옛날에 상속받은 재산이든 지금 현재 가치 금액으로 납부한 걸로 봐준다. 자, 이제는 이제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부터 시행되는 제도예요.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보험 차원에서 좀 강조를 할게요. 교재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 많이 있지만 요거 하나 기억할게. 요거 하나. 제일 위에 거 하나. 자, 기존에 이제 물납은요. 아까 공부했듯이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일 때만 됐어요. 부동산 유가증권은 아닌 대사는 물납할 수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문화재로 물납하는 게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문화재로 물납하는 것도 가능을 해요. 그때 문화재를 물납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을 초과할 것이어서 아까 했던 부동산 유가증권의 일반 물납의 요건 3개 중에 2개만 있죠. 뭐는 하나 없어요? 2분의 1을 초과해야 요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요건 정리해보자. 요 동네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요건 정도는 보기 한두 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할게요. 분납의 요건은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연부연납의 요건은 2천만 원 초과의 담보고 물납의 요건은 일반 물납의 요건은 부동산 유가증권이 50% 초과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 초과. 근데 지금 하는 문화재 물납은 문화재를 물납하는 경우는 금방 했던 3개 중에 50% 초과 넣고 2천만 원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 초과만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나머지 내용은 시험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건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납부유예인데 요것도 역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말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지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이번에 가업상속재산이 한 1,000억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라는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요 놈의 한도가 300억, 400억, 600억이다. 근데 만약 300억 한도에 걸렸다면 1,000억 중에 300억은 세금을 안 내지만 나머지 700억은 당장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금을 내버리면 가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 그래서 정부는 그래, 기존에는 가업상속재산이 있으면 가업상속공제라는 혜택이나 혹은 연부연납의 기간의 연장이라는 혜택만 줬지만 이제는 아예 새로운 제도, 납부유예라는 제도를 만들어줄게. 납부유예. 자, 납부유예란 그냥 근데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가업상속공제는 안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업상속재산이 있으면 이제 옛날에는 가업상속공제의 혜택 하나만 있었지만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지금 하는 납부유예를 받거나 해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이런 식의 컨셉이야. 1,000억 재산인데 300억 공제가 되고 700억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납부유예가 되면 공제는 하나도 없어. 1,000억 다 과세가 돼. 하지만 세금을 한참 뒤에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제받고 낼래 아니면 공제 안 받고 나중에 낼래의 컨셉인 것이다.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때 이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납부유예 요건은 뭐냐면 3가지를 다 충족해야 될 건데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이어야 돼 있고 그때 아까 우리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에 되죠. 근데 이 납부유예는 오로지 뭐만 된다? 중소기업만 된다는 거 중요해요.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왜냐? 좀 전에 얘기했죠. 가업상속공제도 받고 상속공제 받아가지고 안 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내야 되는데 그것도 한참 뒤에 내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제 받아서 적게 낼래 아니면 공제 안 받고 한참 뒤에 낼래 의 컨셉인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한참 뒤에 내니까 담보를 적용해야 돼요. 아까 우리 연부연납도 뒤에 내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한참 뒤에 내는 거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요건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당장 가업상속재산가액만큼은 세금을 안 냈다면 언제 낼 거냐? 언제 낼 거냐? 언제 내느냐? 이제 밑에 1번부터 5번의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내는데 뭐 1차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은 낮아요.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낼 거냐까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는 혹시 몰라서 기억을 할게요. 돈 생기면 내라는 거예요. 돈 생기면. 뭐 하면 돈 생겨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돈 생기겠지. 그 중에서도 몇 프로 이상? 40%.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에서 살짝 소개했던 가압상속공제의 사후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후관리. 5년 이내에 이런 사유들이 생기면 옛날에 공제받던 거 토해내라 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는 가압상속공제는 안 받았으니까 토해내는 개념은 아니고 너가 유예했던 세금을 이제는 제대로 내라의 컨셉인 것이다. 요 정도 하나 보험 차원에서 기억을 할게요. 그 다음 이제는 결정경정.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상속세는 정부 부과제도 세목이어가지고 신고했다고 해서 확정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별도로 확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정부가 최초로 확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결정이라고 하죠. 결정. 그때 이제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냐면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인 것이고 이 신고 기한부터 9개월은 어디에서도 한번 나왔었다? 아까 2교시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재산 분할 기한이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최종적으로 세금 결정할 때까지 분할해라. 이 컨셉.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이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이미 이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세금이 100원이어서 정부가 정한 금액만큼 신고를 다 했다면 그리고 이미 다 냈다면 별도로 이제 고지서를 안 쏘겠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다든지 혹은 신고를 했지만 80원으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이 100원으로 결정하면 20원의 고지서를 날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고지서를 날릴 때에는 납세 의무자들이 한 놈이면 한 놈에게 날렸지만 납세 의무자가 10명이야. 10명이 공동상속 받으면 대표자 한 명에게만 보내요. 10명 다 보내요. 10명 다. 항상 이제 납부에 대한 고지서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각자에게 통지된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여러분이 현혹시키기 위해서 대표 납세 의무자에게만 통지된다. 그건 틀린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뭐 좀 중요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얘도 보험 차원에서 소개는 해볼게요. 뭐냐면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어떤 이제 을이 상속인이고 신고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과세관청은 너가 신고한 내역 봤더니 누락한 재산 없네. 잘했다. 라고 해서 끝났는데 그 자가 당초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은 100억이라고 신고를 했고 뭐 문제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한 3년 만에 이자의 재산이 1000억이 된 거야. 그러면 과세관청은 어떤 의문이 들어요? 야, 실제로 100억 아닌 거지. 실제로 한 6, 700억 받았는데 100억으로 과소 신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겠다가 요 규정인 것이다. 이거 보면 결정된 재산가액이 30억 이상이어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받았고 그러한 경우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 주식 등의 가액이 급증해가지고 현저히 증가하면 이거 너 탈세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조사 들어가겠다. 이 컨셉인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경정 청구의 특례. 자, 뭐냐면 볼게요. 여러분들 유류분 분할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아버지가 이제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2명이래요. 근데 큰아들하고는 사이가 좋지만 둘째 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때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다 남기고 둘째 아들에게는 한 푼도 재산을 안 남겼어요. 그때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똑같은 상속인인데 일방의 상속인에게만 몰아주고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안 주는 경우에는 그때는 민법에 따라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게 야, 아버지가 남긴 재산 좀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유류분 청구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자기 혼자 다 상속받았으니까 100억에 대한 상속세를 자기 혼자 다 냈겠지.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랬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소송을 걸어와가지고 민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00억 받은 것 중에 20억을 둘째 아들에게 이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내야 될 게 100억치였어? 80억치였어? 80억치였는데 일단 미리 100억치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낸 20억치에 대한 상속세를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때 우리는 항상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다? 경정청구인 거 아시겠죠? 그때 이러한 경정청구는 처음에 내가 100억치에서 낸 건 적법했는데 사후적으로 유류분 소송 청구 때문에 100억 낸 게 과다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후적인 원인 사유로 과다하게 낸 것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란 걸 해야 되고 국세기원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래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요 놈만큼은 국기법의 예외예요.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서 상诉했던 걸 환급받을 수가 있다.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그리고 이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재산 가액이 현저히 하락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자, 이렇게 해서 상속세 설명은 다 드렸고 뒤에 있는 문제들 마저 풀어보죠. 26번 옳은 것은 상속세 산출세액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정한다. 맞죠?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뭐 10, 20, 30, 40, 50 이렇게 돼요. 그때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나 혹은 40%를 할증하죠. 언제 40%예요? 미성년자이면서 20억 넘어갈 때. 미성년자에서 20억 넘어가면 40%를 할증하는데 이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틀렸죠. 중간 세대 사망해서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간 것은 할증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니까. 두 번째,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옛날에 냈던 납부세액을 공제하래 산출세액을 하래. 산출세액. 왜 산출세액이 돼야 되는지는 내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납부세액을 세액 공제한다는 틀렸고. 세 번째, 상속재산에 문화재 자료, 박물관 자료, 국가지정문화재. 올해 이제 들어간 것이죠. 옛날에는 문화재하고 일반 문화재하고 박물관 자료까지만 됐지만 올해부터는 뭐까지도 국가지정문화재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일부를 징수해 받을 수 있으며,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재산, 요 금방 했던 세 종류의 재산에 대한 세액만큼만 징수해고 나머지 이제 뭐 주식 이런 것들은 바로 주식 재산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징수의 세액에 대한 납세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는 틀렸죠. 기본적으로 징수유예 되면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되지만 유일하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만이다? 국가지정문화재만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요 올해 개정되었으니까 앞에서 제가 강조했었고. 네 번째,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다만 이제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과표 신고를 하고 상속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3% 세액 공제한다는 틀렸죠. 우리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까지 뭐만 하시면 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납부는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틀렸고. 마지막 5번.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될 과표에 미달하여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정한다. 맞죠? 이건 국기법 규정이에요. 뭐 법인세이든 소득세이든 부가세이든 상수세이든 제때 신고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신고가산세에 물리는 것이죠. 오른쪽에 28번은 숙제. 그럼 밑에 29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물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맞죠? 분납은 1,000만 원, 물납은 2천 초과하고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까지 필요해요. 왜 허가 필요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재산이 적법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야 된다 했죠.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이제 다 통과해야 허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허가의 절차가 있습니다. 허가 없으면 아무거나 낼 거예요. 두 번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죠? 연부연납도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당연히 허가가 있고요. 그때 연부연납 가산금을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연부연납 가산금이란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나누어 낼 때는 세액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의 금액도 내야 되는 것이다. 맞고. 세 번째,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면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번 강조했었죠. 맞고. 네 번째, 물납은 부동산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기계, 차량, 운반구 이런 것도 된다는 틀렸죠. 현재 물납이 되는 건 뭐만이다? 부동산 유가증권에다가 올해 새로 하나 더 추가되었죠. 뭐? 문화재. 부동산 유가증권에다가 뭐? 문화재가 올해 추가된 거예요. 넘겨서 5번. 상속 개시일 이후에
물납 신청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의 상속재산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에서 제외된다. 맞아요. 이렇게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세액은 물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에 대한 세액만 물납할 수 있는 거예요. 30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과표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맞죠? 기본적으로 연부연납이든 그 다음에 물납이든 납부유예든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는 절차고 언제까지 신청하래? 그때는 두 종류의 케이스가 있다 했죠. 자기가 스스로 신고하면서 세금 내려고 할 때는 신고서 제출할 때 제출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과세관청이 결정된 고지서를 통지받았을 때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얘기. 동그라미 2번은 설명 안 드린 내용이에요.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지 않다. 패스.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3번.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받은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기본적으로 이런 건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문화재를 물납할 수 있다. 맞죠? 올해 새로 신경 쓰는 거. 문화재 물납을 위한 요건이 몇 가지? 두 가지.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고. 다섯 번째.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법에 따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틀렸죠.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 32번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죠? 기본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은 누구만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면 되고 비거주자 사망하면 되면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두 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맞죠? 분납은 1,000만 원, 연부연납, 물납은 2천만 원. 두 번째, 세 번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 최대 30억 맞고요. 동그라미 4번은 생략, 이미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러면 해보시고. 동그라미 5번, 상속인의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업으로서 그리고 중견기업은 안 되고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가업 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유예받을 수 있다. 맞죠? 올해 새로 생긴 것 중에 중요한 개념. 가업 상속공제 재산이 있으면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납부 유예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제 방식이면 세금을 안 내는 거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바로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납부 유예는 공제는 못 받더라도 세금을 현금 생기기 전까지 계속 안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데 이러한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재산이어야 되어 있고 중소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유예 요건은 올해 개정된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좀 암기를 해두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전부 다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제 오후에는 이제 증여세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